먹먹한 슬픔과 비탄, 매번 동물이 죽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러한 회한과 애도의 감정은 아마 절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나의 애도가 끝나면 또 다른 애도가 이어지므로 나는 끊임없이 상중이다. 이것이 나의 상태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눈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갑고 뻣뻣한 어린 멧돼지의 털을 계속 쓰다듬었다. 독서의 보물지도를 공유한다. 발굴 독서단 시작합니다. 와. 올가 토카르추크의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148페이지의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유입니다. 저는 정주식입니다. 저는 신혜림입니다. 박권일입니다. 3주 만에 돌아왔는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내셨어요? 네, 이 더위를 견디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굴 독서단 녹음일만 기다리면서 3주를 집에 침도 안 바르고 막 저런 얘기를 야, 약간 방송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혜림님 퇴근하고 막 스튜디오에 도착을 하셨어요. 네. 우리 1화 아즈마이로키의 지혜관객 만들기 편으로 시작해서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 올렸는데요. 소소하게 댓글이 달렸어요. 너무 감동. 깜짝 놀랐어요. 댓글이 달려가지고. 이 댓글 뭐라고 이렇게 감동이죠? 아니 내가 댓글을 이렇게 갈구하는 사람이었는가? 네, 예, 좀 읽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하나 읽어볼게요. 팟빵에서 이기는 힘님이 멤버가 미쳤다. 너무 좋아요. 라는 댓글과 함께 댓글만 단 게 아니에요.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아니 최초의 야. 후원자님 아닙니까 이거? 진짜 역사적인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이기는 힘. 이기는 힘님 멋진 발굴러, 오늘의 발굴러로 정말 첫 후원자는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000원 우리 쓰지 말고 벽에 붙여놔요. 벽에 붙이든 이마에 붙이든 어디 붙여놓자.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네. 좋아요. 저도 하나 읽어볼게요. 팟빵에 니나어로님. 네, 제가 노안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니나어로님이 다신 댓글인데요. 기독교 천지가 되어버린 독서 팟캐스트 유튜브 다 끊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원하는 독서 팟캐스트가 나오는 것 같네요. 잘 듣겠습니다. 요즘 독서 팟캐스트가 기독교 계열이 맞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희 댓글을 보고 좀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니나오로님 반갑습니다. 저희 네 앞으로 기대에 부응하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읽어볼게요. 유튜브에 철수리 1629님이 다신 댓글인데요. 엄청나게 잘 들었습니다. 사부작 이야기하는 모습이 좋네요. 내돈내산으로 읽은 책이라 다들 정말 마음 놓고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유쌤이 말씀하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솔깃해집니다. 서로에게 뭔가 기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길러내야 할 시기라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긴 댓글. 네. 정성과 사랑의 긴 댓글. 철수리님 굉장히 좀 낯익은 네. 이름인 것 같아요. 철수라서 그런가? 그렇죠. 철수야 영희야 놀자. 특히 은유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아주 열혈 팬심이 좀 그게 느껴집니다. 댓글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요. 제가 뽐뿌 왔다고 하신 말에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읽어볼게요.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이상민님. 네, 짧지만 강렬하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뭐 감사합니다. 선물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네. 이 댓글을 보고 감동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 이 발굴러들에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책 선물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무튼 인터뷰라는 신간도 나왔고 또 박건일 님의 뭐죠? 우리가 기다린 건 바로 우리다라는 와, 책이 있습니다. 멋진 네. 칼럼집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책 제목만큼이나 멋진 칼럼집이 나왔는데 그것도 드리고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댓글 달면 어떻게 돼요? 댓글 달면 네. 추첨을 해가지고 네. 네, 한 분, 뭐 두 분
예, 네.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거기에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대댓글을 달면 거기로 예, 주소 알려주시면 책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이제 접촉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 주소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좋아요. 그러면 예, 오늘의 책 소개를 해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은유쌤이 추천해주신 책이죠. 맞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권일동지가 했고 이번에는 제가 발굴을 했는데 본격 책 소개.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 관객을 모을 것인가 네, 연구하고 논의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가져온 책은요. 올가 토카르추크의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라는 예, 다소 긴 멋진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같이 저랑 협력해서 하는 동료가 있어요. 도리라는 같은 학인인데 도리한테 제가 보통은 제가 교재를 다 정하는데 이제 10권 중에 한 권을 뭔가 추천을 해라. 그러면 그거를 적합하면 같이 넣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책을 권하는 거예요.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를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 동료가 비건이고 예, 강아지 개 2마리를 키우고 비인간 존재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상당히 높고 다독가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신뢰하고 알아온 지도 이제 10년 이상 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추천하는 책이니까 나 읽어봐야지. 마침 집에 책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범죄 스릴러의 외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 독서를 많이 하진 않았고 특히 범죄물 스릴러, 뭐 살인 사건 이런 책은 정말 손이 안 갔는데 막상 읽으니까 이거 뭐야? 그거는 문의일 뿐 내용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읽었는데 아직도 다 100% 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표지를 봐야 읽을 수 있어. 오늘 줄여서 쟁기라고. 네. 죽뼈 쟁끌 이렇게 제목이 네, 예, 이 강렬하죠. 제목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18세기 이제 시인인데 그 시인의 시 구에서 가져왔고 예, 이 책이 이제 각 챕터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로 이렇게 시작을 한 구절씩 인용이 되어 있고 글을 끌고 가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 더 제가 호감을 갖게 됐던 이유가 제가 또 시를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글마다 뭐 인용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블레이크 시 인용에 대한 호감이 있어가지고 또 더 잘 읽었습니다. 네. 발굴 경로는 이제 그렇게 됐고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201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폴란드가 문화 강국인가 봐요. 올가 토카르추크가 5번째 수상자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996년에 시인 심보르스카, 예, 비스아바 심보르스카가 받고 그 다음에 받았는데 이제 올가 토카르추크는 원래 직업이 심리치료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대학에서 전공도 심리학을 했고 그리고 뭐 여기 저자 소개도 나오지만 뭐 칼융의 사상이나 불교 철학에도 심취해 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저랑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60대 여성이에요. 듀셰이코라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체코랑 폴란드의 그 접경지대에 살면서 별장 관리도 하고 방과 후 영어 교사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배경 그 지역에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예, 거기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다루는 범죄 스릴러예요. 이 소설의 그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사실 스포일러를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공지능에게 이 소설의 줄거리를 물어봤습니다. 클로드 포에게 물어봤고요. 클로드가 아주 훌륭하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 요약을 읽어볼게요. 폴란드의 외딴 산골 마을에서 혼자 사는 노년 여성 야니냐가 이웃들의 연쇄 죽음을 동물들의 복수라고 믿으며 진실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이 요약을 야니냐가 싫어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야니냐는 야니나란 이름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맞아. 야니나 듀쉐이코. 아 그러네. 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인 야니나 듀세이코는 자기 이름인 야니나를 정말 극혐하는 분인데 이 클로드 이놈이 눈치도 없이 눈치 생겨. 공감 능력 없이 이렇게 또 역시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네요. 아직까지 공감 능력에서 오늘의 교훈 챙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주인공이. 예. 독특하고 이렇게 60대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예. 아 그리고 여기 노년 여성이라고 클로드가 요약을 했는데 노년이 맞나요? 60대가? 요즘은 요즘 이제 기준 요즘 작년? 중년 아니에요? 중년? 작년. 아 클로드 조금 생각해보니까 클로드-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좀 네, 있네요. 클로드가 약간 좀 불편하네요. 이 요약이. 사실 좀. 예. 아무튼 그거 외에는 좀 잘 요약한 것 같아요. 예. 읽어보시면 뭐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범죄 스릴러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쵸. 예,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소설의 정체를 추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계속 더듬어야 되는 그런 독특한 소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각자 소감 20자 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러시죠. 어떠셨어요? 권일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제 20자 평은 드루이드 점성술사 중년 여자를 다시는 얕보지 마라. 얕보면 큰일 나죠. 이 소설을 읽으시면 이 얕보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더 이상의 스포일러를 하지 않을 거고요. 네. 드루이드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켈트 설화에 나오는 켈트족의 일종의 마술사이면서도 일종의 점쟁이 같은 그런 존재이고요. 그 아서왕 설화 아시죠? 아서왕 신화에 보면 네. 거기 그 마법사가 나옵니다. 멀린이라는 그 마법사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마법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드루이드였어요. 드루이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동물들의 영혼을 불러서 일종의 강신술 같은 걸 펼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을 잇는 그런 교량 같은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자연 친화적인 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드루이드에 가까운 영혼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소설 속의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점성술을 이제 믿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물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또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여자를 드루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루이드 중년 여자를 다시는 얕보지 마라라고 했고요. 이 책을 이제 읽다 보면 사실 이 올가 토카르추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가 어느 정도 저는 짐작이 됐는데 결국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올가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불교 철학이네요. 그렇죠. 좀 불교적인 고해. 인생이 네. 고해다. 네, 인생이 삶은 고통의 곧 고해다. 바다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뭔가 의미를 찾아가고 그 고통을 어떻게든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생명체인데 그 생명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얕잡아 보거나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 존재에 대한 강력한 분노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생각, 특히 이제 고통에 대한 생각, 사실 이 책 곳곳에 질병에 대한 은유들도 많이 나오고 질병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 주인공 자체가 이 두쉐이코라는 분 자체가 온갖 질환을 몸에 안고 있어요. 약간 알러지 질환도 갖고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통증 질환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것 자체를 삶의 조건처럼 안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주변의 인물들도 어떤 식으로든 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픈 존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화두를 붙잡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좀 풀어나가는 방식이 점성술도 있고 되게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20자 평을 적어봤습니다. 그 아픈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우리는 이제 병자,
무언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픈 사람만이 진정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고통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진리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란 즉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건강하다는 것은 불확실한 상태이기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병을 앓는 편이 낫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문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강렬했어요. 우리 보통은 아픈 걸 비정상, 예, 건강한 게 정상인데 그거를 이제 전복해요. 듀쉐이코가. 그렇죠. 제가 너무 또 좀 속되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국말 중에 골골 80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계속 조금씩 아픈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엄청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죽거나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약간 골골 80에 가까운 스타일이에요. 잔병치레가 많고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 몸을 돌보게 되고 아픔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숨줄이 길게 이어지는 네. 그런 역설적인 이제 결과가 되는데 이 아픔이라는 것을 어떻게 예민하게 감각하는가가 사실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20자평 다음 혜림님 해보시겠어요?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의 20자평은 읽는 내내 고통스러웠던 정신적 저속노화 도서. 왜 웃어요? 정신적 저속노화 도서. 네.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어요? 아까 권일 쌤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약간 고통스러운 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삶보다 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도 읽는 내내 고통스러웠지만 정신적으로는 다 읽었을 때 조금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저속노화. 그러네요. 네, 몸에 좋은 소설이네요. 네, 근데 병아리 콩 먹고 뭐 맛없는 렌틸 콩 먹고 하면 네. 사실 맛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책을 읽는 재미가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뭔가 조금 속도가 팍팍 나가는 네, 소설 자체가 책은 아니에요. 서사가 팍팍 이제 범죄 스릴러 하면 그럴 것 같은데 이 올가 토카르추크의 다른 소설이랑 되게 다르다고 어디 이렇게 해설에 해설에 소개돼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네. 다른 책 읽으셨어요? 방랑자들 읽었는데 그 두꺼운 책을 네, 읽었는데 저는 방랑자들은 제 스타일의 책이었는데 그거는 좀 각오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원래 이제 혼란스럽게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 이제 그쵸. 이해를 하고 그걸 이제 각오하고 읽은 책이어서 그런지 그 혼란스러움이 오히려 되게 독특하고 저 역시 같이 유랑하는 느낌으로 책을 잘 읽었는데 이 책은 사실 범죄 스릴러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서사가 이제 스펙타클하게 몰아치는 소설을 조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러니까 문장 한 문장이 그렇게 막 잘 들어오는 편의 소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다 읽고 나니 이것은 엄청난 스릴러가 맞았고 그리고 나에게 많은 의미를 갖다 줬다. 안 읽은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소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20자평을 붙였습니다. 네, 트렌드에 맞는 20자평이었고요. 네, 지루한 면이 있지만 근데 그 지루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지루했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이런 속도감 있는 이야기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느릿느릿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더치커피 떨어지듯이 문장을 음미하면서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모랄 스릴러라고 이제 그 올가 토카르축은 자기가 스스로 정의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잠원집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잠원집으로 생각하면 또 다르게 올 수 네, 있겠네요.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지루했어요? 안 지루했어요? 저는 좀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저도 약간 혜림님이랑 비슷하게 이걸 미스테리물 혹은 범죄 스릴러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거 사건이 막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스릴러는 뭐
범인 같은 놈들이 나오고 사건들도 진행되고 또 사람들이 막 계속 죽어 나자빠지고 이렇게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지 않고 두쉐이코의 생각 혹은 망상들이 계속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뭐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계속 뭐 제가 이게 책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붙여놓은 부분들이 다 본인의 이론들이에요. 이 두쉐이코 특유의 이론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론들을 장광선을 펼쳐놓는데 이렇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비과학적이고 망상적인 것들을 본인만의 이론이라고 해서 계속 떠드는데 이걸 언제까지 내가 참으면서 읽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읽고 나서는 이게 나름대로 어떤 장치였고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중간까지는 이거 왜 이거 안 나오냐 이거 사건이 뭔가 진행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읽었어요. 이 책은 사건 중심보다는 심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의 어떤 생각, 동기, 감정, 세계관 여기에 이제 할애가 많이 된 작품이죠. 예, 주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소설이나 그 영화를 볼 때 창작자에 대한 정보를 좀 괄호를 쳐놓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온전히 그 작품 고유의 맛을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오늘 소개하는 이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창작자의 창작 의도를 먼저 알고 보는 게 아주 독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이 올가의 책을 덥석 집어서 그냥 무턱대고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완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 말을 왜 하는 거지? 이 말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를 판별하는데 판별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걸 이제 경중을 가리고 스토리를 따라가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가 토카르추크라는 작가는 애초에 자기 소설을 어떤 이성적인 추론을 따라서 뭐 이야기의 줄기 흐름을 따라서 읽길 바라는 소설가가 아니고 전체적인 직관, 느낌, 감정 이런 것에 충실하면서 느끼면서 읽으라고 주문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계속 해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에세이에서도 창작 의도를 그렇게 거듭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그 정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들이다.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거기에 공감하면서 읽어라. 이런 걸 주문하는 사람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이 나쁘지 않고 지루하지 않은데 전형적인 추리 소설이나 우리가 뭐 늘 읽었던 그 서사 중심의 소설 읽듯이 뭔가 한마디 한마디 의미를 부여하면서 읽다 보면 정말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좀 읽는 방식을 먼저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독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아까 이제 아픈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계 관계를 바꿔버리는데 이 이성 중심주의 사회에 대해서 올가 토카르추크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이성의 법칙이 아니라 마음과 직관의 지배를 받는다고 계속 주장해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통하거든요. 저도 마음과 직관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라 그런 부분에 굉장히 코드가 맞아서 저는 지루하지 않게 독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식님 20자평 네. 들어볼게요. 제 20자평은 죽은 사슴 말굽 같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 중에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주인공이 그 등장인물 누군가와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가방에서 죽은 사슴의 말굽을 턱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주인공 같이 대화 나누던 사람 입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소설을 읽은 느낌이 그 말굽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돌발적이고 돌발 행동이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서 죽은 사슴의 말굽을 꺼내? 이건 무슨 의미지? 처음엔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럽지만 그런데 그 말굽을 보면 뭔가 관조하게 돼요. 사슴을 죽인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고 저 사슴은 왜 죽었을까? 저 사슴 말굽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묘한 도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저한테 그런 의미였어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죽은 사슴 말굽을 주고 갔을 때 그 벙찜과 그런 어떤 성찰적인 그 감상 이런 것들을 전해준 그런 느낌의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20자평을
죽은 사슴 말굽 같은 소설이라고 하셨군요. 네. 이 사슴의 말굽이 소설 초반에서 되게 중요한 모티브로 나와요. 그 죽은 시체 주변에 이 그 사슴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동물의 복수다라고 끌고 가는 중요한 단서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맞습니다. 두세이코가 그걸 꺼낼 때 그게 어떤 의미로 꺼냈냐면 자기의 결연한 의지, 이 사태에 대한 본인의 단호한 입장을 그 사람한테 한 번에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 기세의 의미로 그걸 다 꺼내놓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칼 꺼내놓듯이 맞아요. 이런 건가요? 근데 그러면서 설명하지 않아요. 이 사슴 발굽이 누가 어떻게 죽인 사슴의 발굽이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탁 꺼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전달하거든요. 이게 저한테 그런 도발의 의미로 느껴졌어요. 누군가 앞에 나한테 그냥 딱 놓고 야, 이 사슴하고 너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느낌? 도전적인 그런 도발의 의미로 읽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제 20자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다리를 놓는 교량 건설 엔지니어의 설계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듀쉐이코의 직업이 교량 건설 엔지니어였다고 나와요. 그게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고 이렇게 한 줄 정도 소개가 되는데 저는 왜 이 사람의 그 주인공의 직업이 하필 그거였을까? 라는 게 좀 되게 특이한 직업이고 그 의미하는 게 뭘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교량 건설이라는 게 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를 좀 가로지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에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저도 이제 생태나 어떤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픽션도 좀 읽어보고 그러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많이 못 읽었어요. 이상하게 좀 잘 안 읽히고 손이 많이 안 갔는데 제가 이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예, 그래서 이 책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 그러니까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간에서 이제 그 동물로 좀 넘어가는 체험을 해봤다. 근데 이제 그 토카르축이 계속 강조하는 것도 문학의 의미는 그거다. 내가 타자의 자리로 넘어가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듀쉐이코의 도움을 받아서 타자, 비인간 존재의 자리로 넘어가 보는 경험이 되게 귀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직은 비건이 아닌데 몇 번 시도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고 하지만 이제 고기를 막 즐겨 먹진 않아요.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고기를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이 뭔가 이상하게 저한테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때 그 신체의 감각이 굉장히 좀 저한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책이 끼치는 이 감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금 은유쌤이 말씀하신 그 감각 때문에 고기를 영원히 못 먹게 된 소설의 주인공이 있죠. 누구요? 그 한강 소설의 채식주의자에 나온 주인공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고기를 갑자기 어느 날부터 못 먹게 된 되죠.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한강 소설이 굉장히 많이 겹쳐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강 소설의 소설들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사륙의 역사를 기억하라, 고통을 직면하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인간 역사에서의 그 사륙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짓눌려서 고기를 못 먹고 굉장히 역하게 느껴지고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좀 직면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요청을 한강 소설에서 계속 하는데 올가의 이 소설도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고통에 대한 태도 있잖아요. 고통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그 동료를 한 명 한 명씩 얻어가는 과정에서 그 동료와의 감정적인 매개가 되는 게 신체적인 고통과
어떤 이 소설의 표현대로라면 증세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네가 그 증세를 갖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그런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 오히려 그런 그 질병,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간성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걸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인간성이 결여된 존재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네. 한강 소설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인간성을 갖고 있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인간성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 이런 그 대비를 이끌어내는 것도 되게 묘하게 한강 소설이랑 겹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아, 그리고 두 분이 약간 겹치는 게 있어요. 한강 작가님도 시 쓰셨잖아요. 네. 시집 있는데 올가 토카르추크도 처음에 낸 책은 시집이었대요. 근데 그 시집이 많이 안 팔렸고 다행히도 다행인가요? 예, 그래서 소설을 쓰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강 작가님 작품 중에 이제 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약간 아포리즘처럼 짧은 흰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소설인데 그 작품을 이제 바르샤바에서 썼는데 그때 거기서 뭐 북콘서트도 하고 이랬는데 올가 토카르추크가 와서 사회도 보고 이랬다. 두 분이 이렇게 친분도 있고 대화가 되면 말이 잘 통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도 얼핏 이 채식주의자라고 나오잖아요, 두셰이코가. 네. 그래서 그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떠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네. 이 두셰이코는 외향형 채식주의자. 그리고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끝없이 고통을 내면에 가져가고 내향형으로 파고 들어가서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채식주의자가 되고 반면에 이 두셰이코는 외부의 것들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외향형 채식주의자가 끊임없이 탄원서를 보내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소설 내내 자신이 네. 가지고 있는 철학을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걸 생각해 봤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끊임없이 떠들거든요. 그 글자 그대로 이예요. 이. 그래서 이가 채식주의자인 경우에 어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또 두 사람의 공통점이 생각난 게 전에 우리 토론의 즐거움에서 한강 작가 관련 토론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강 작가는 어떤 종류의 신비주의를 믿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가의 소설은 본인이 믿고 있는 신비를 정면으로 드러내잖아요. 설교를 하시죠. 그렇죠. 점성술의 이상한 이론을 의미와 자꾸 얘기를 해. 그렇죠. 저는 뭐 그걸 우리가 꼭 따라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올가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신비의 이런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두 사람의 어떤 그 분명히 MBTI는 다른 것 같은데 겹치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올가 토카르추크가 두셰이코처럼 진짜 점성술을 믿는 사람인가 했어요. 난 믿을 것 같은데.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다정한 서술자라는 이제 자기 에세이에서 이 쟁기 쓴 후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읽어보면 점성술은 되게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 그냥 장치에 불과한 것처럼 쓰더라고요. 그리고 두셰이코의 이론 막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믿진 않는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작가도 두셰이코의 어떤 일부겠지만 확실히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걸 쓰고 있다고는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뭔가 약간 두셰이코만큼 안심했달까? 미친 사람은 아니다. 근데 저는 그 점성학이라는 게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 있고 또 계속 끌고 가는 역할을 맞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주인공이 이 배제된 존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럼 점성학은 되게 미친 거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상식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친 괴팍한 노파 두셰이코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거기 뭐 경찰이나 그 탄원서를 전혀 눈여겨보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나 또 그 신부 뭐 동물은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 신부 그런 종교 경찰
국가 이런 지배 세력들이 가진 그런 불합리와 그 정신 나간 소리들이 저는 더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점성학도 좀 장광설이고 이게 뭐야 했지만 저는 좀 눈여겨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치로 쓴 게 아닌가. 저도 점성술을 왜 가져왔을까? 왜 하필 점성술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두세이코가 맞서고자 하는 세계가 분명하잖아요. 인간 네. 중심 세계고 이 사람이 소설마다 굉장히 장소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타도해야 할 장소들이 등장하죠. 경찰서가 있고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죠. 성당이죠. 네. 정확히 성당. 카톨릭 성당인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세이코에게 동물의 하찮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물을 왜 우리가 인간이 함부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설교들을 막 하면서 두세이코에게 뭔가 폭력적인 언사들을 썼잖아요. 두세이코는 그런 인간 중심 세계와 맞서기 위해서 뭔가 이성적이지 않은 신비가 필요했던 거죠. 그 신비 중에 점성술이라는 게 있는데 점성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하늘의 어떤 별들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신비인. 근데 별들의 운행 자체는 사실 과학인데 별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사실 초월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인간 세계의 그 축을 벗어나 있는 신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당과 뭔가 학교와 경찰과 이런 인간의 중심 세계에 도전하기 위한 어떤 대항 이데올로기로 점성술이라는 신비를 끌어들인 거죠. 점성학이에요. 그러니까, 점성학인가요? 그러니까 점성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 중심 세계가 공고히 만들어질 때 그런 계몽주의 시대 때 뭔가 세상의 신비가 밝혀지고 과학으로 뭔가 그런 그 미신들을 타파해 나갈 때 제일 먼저 사라진 게 공격을 받았던 게 연금술하고 점성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다시 차용해 와서 인간 중심 세상에 맞서고자 하는 두세이코의 일종의 그 신비주의 무기 이런 걸로 차용이 됐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걸 믿냐 안 믿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실제로 작가가 믿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소설 세계관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항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그냥 마냥 뭔가 그 한국식 무당처럼 어떤 직관적으로 뭔가가 신비롭게 일어난다는 방식의 신비가 아니에요. 점성학은. 그러니까 그 주식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학적인 어떤 체계가 있고 논리가 있는 거예요. 점성학이라는 것 자체가. 연금술도 사실은 화학의 이전에 화학을 기초를 다진 학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그것이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대 과학자들은 다 연금술사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뉴턴도 연금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성술도 그렇고 연금술도 그렇고 원래는 과학이었고 세계를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설명하는 체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가 토카르추크가 점성학을 얘기한 것은 이것이 그냥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가 아니라 질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질서와 상반되는 또 다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너네들이 무시하고 있다. 그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질서라고 진짜 믿었던 그 질서를 다시 가져와서 지금 너네들이 믿고 있는 질서가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야라고 이제 항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인간 중심주의적인 질서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돌아가면서 20자평을 하면서 책 얘기를 좀 개괄적으로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거리를 나눠볼까 해요. 저는 이 앞에 이제 그 위험한 인물 극이 모든 것을 외부를 향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 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 분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가 토카르축이 그 다정한 서술자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책은 분노의 잠재성을 다룬 책이다 이런 언급을 해요. 그리고 분노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정의가 앞부분에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분노의 잠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왜냐하면 분노하지 않았으면
행동하지 않았을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분노는 정신을 명료하고 날카롭게 만들고 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또 다른 감정을 모두 휩쓸어버리고 몸을 통제한다. 그러면서 분노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분노에는 다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30쪽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50쪽에도 가끔 분노를 실감하게 되면 모든 게 단순 명료해진다. 분노는 질서를 만들고 세상을 간략히 요약해서 인식하게 만든다. 또 분노는 다른 감정 상태로는 얻기 힘든 선명한 시야를 우리에게 확보해 준다. 이런 두쉐이코의 생각이죠. 예, 이것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우리는 분노가 좀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분노의 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예전에 그 분노하라 스테판 에셀인가? 맞아요. 네, 그런 책도 있어서 분노 열풍이 한번 불긴 했는데 그 책 제목도 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그 분노에 대해서 뭐 책에서 계속 강조가 되는데 저는 사실은 좀 약간 이해는 잘 안 됐어요. 그래요? 또 약간 그 두쉐이코 특유의 개똥차라 말도 안 되는 이론. 분노를 할수록 사람의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또렷해지고 그 명확해진다라는 것은 직관과는 반대되는 얘기죠.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고 분별력이 없어지죠. 그런가요? 우리가 화가 나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분노라는 것이 일단은 이성을 잃게 하는 감정인 거는 맞는 건데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토카르추크가 말하는 분노라는 것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각을 가지고 그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차림, 깨달음의 어떤 순간일 텐데 그거 외에도 다른 분노들도 많잖아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거나 모욕을 줬다거나 아니면 갑질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분노에 차서 그 사람의 머리를 뭐 핸드폰을 후려친다든지 분노에 차서 그런 뭐 행동을 하는 것들도 다 분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 책 속에서 늘어오는 네. 두쉐이코의 이론, 네. 그 이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왜 분노의 잠재성에 대해서 이제 올가 토카르추크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되게 무감각하게 살잖아요. 무엇이 그렇죠.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분노하지 않잖아요. 분노하지 않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발표했는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사면 뭐 그게 어쨌다고 네. 뭐 사면 한 사람들 하겠지라고 넘어가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면 명단에 올라와 있는 조국 정경심 뭐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분노하거든요. 네. 삼성 그 뇌물 사건의 주범들 다 풀어줬잖아요. 사면 다 풀어줬어요. 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가? 네.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것은 왜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면의 은사가 닿지 않는가? 그런 것들도 사실 분노랑 직결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분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올가 토카르추크가 얘기하고 있는 분노라는 것은 결국은 약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 약한 존재들이 당하는 그런 곤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감각해지는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분노, 그걸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해졌다가 우리가 이제 뭐 그 딱 자각하는 순간 있잖아요. 더는 못 참아. 저는 그것이 그렇죠. 갖고 있는 그 분노의 힘, 그것만이 이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올가 토카르추크가 분노를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그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잠재력은 크다. 근데는 근데 생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재력은 큰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이것으로 긍정적인 혁명이 벌어질 것이냐 아니냐는 사실
열린 결말인 거죠. 그 많은 것들이 열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들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섞어서 써서 이 사람이 말하는 분노가 저는 그냥 순수한 화를 말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되게 다른 말로 혼동해서 써요. 예를 들면 정신은 나쁜 것으로 쓰는데 네. 보통 말할 때 정신은 약간 이성이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정신은 완전히 그냥 이성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또 분노는 제가 볼 땐 감각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네. 느껴라, 느끼는 것을 느끼는 그냥 거. 그러니까 여기서 신문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문을 막 보면, 누가 신문을 갖고 와서 보라고 하면 그건 혐오감만 든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서 진짜 느껴야 할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여기서 네. 말하는 분노는 진짜 느껴야 할 감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대상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감각으로 그냥 그 나한테 다가오는 것, 그걸 느껴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그런 어떤 앵그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들이 상실한 그냥 무감각과의 반대말 정도. 그렇죠. 개념. 무감각의 반대. 그러니까 이런 신문 자꾸 보고 막 그 인간 정신 흐려지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몸이 진짜 감각하는 걸 찾아. 그게 진짜 중요해. 그게 너야라고 말한다고 저는 해석했어요. 저도 그 정신이라는 그것도 볼드체였나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중요한 단어들의 이렇게 볼드체, 굵은 글씨로 표시되는 게 있는데, 저도 그 대목에서 주식님이 말한 대목에서 이제 좀 멈춰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 정신 차려야지라고 말할 때 우리 일상의 맥락에서 그 정신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네 나이가 몇인데 정신 차려. 그렇죠. 그 정신이에요. 그렇네. 예. 거기서 말하는 정신은 뭔가 이 지배 질서에 들어와.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이니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단도리 하는 말입니다. 네, 거기선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 분노가 이제 우리 현대사회 운동의 동력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뭐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거 일어났을 때도 분노해서 다 이제 어떤 시위를 하고 모이고 뭐 이랬던 일도 떠오르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분노 저도 극대노 할 때가 있는데 뭔가 계속 견디다가 더는 못 참겠다 할 때 그런 어떤 감정이 발산되고 그거를 저는 분노로 정의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막 누구를 이렇게 파괴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노가 한번 지나가면 저는 명료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뭐 때문에 이걸 연연했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저는 정리되는 기능이 분노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현실 인식을 하게 해주는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토카루축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불의에 대한 감각 그걸 좀 촉구하는 말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혜림님 또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 있었죠. 아까 말한 다정한 서술자라는 에세이에서 그 두셰이코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올가 토카르추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이런 소설을 쓰게 된 건지 이런 게 되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나온 그냥 일화들 조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올가 토카르추크가 써야 될 소설이 있었어요.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 빚쟁이들 쫓아오면 장난 아니죠. 써야 돼.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도 계약금 토해내야 되거든.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원래 쓰던 스타일의 소설 말고 한번 요즘 스타일의 소설을 써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 한번 이렇게 이 작법을 좀 섞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이 쟁기 소설의 어떤 실마리는 그냥 포르피린증이라는 혈액 질환 이런 딱 단어 하나로 시작이 됐대요. 이 단어가 파일 이름인 독스 파일이 있었던 거예요. 문서 파일이. 근데 여기서
뭔가 나이든 노파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덧대고 덧대어지면서 점점 두쉐이코의 실체가 뚜렷해지고 점점 이 사람을 써야겠다. 어떤 계곡에서 살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구체성을 띠게 됐대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이 에세이에서는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에게는 인상적인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네. 그러니까 추리 소설을 택하면서 나는 너무 쉬워졌다. 약간 붕어빵 기계에 네. 이게 밀가루 주전자로 밀가루 붓는 것처럼 네. 플롯이나 구성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음. 이 책이 그래도 시간순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올가 토카르축한테는 편했던 거야. 그 전에는 네. 시간이 뒤죽박죽 돼 있고 그렇죠. 예, 형식이 굉장히 맞아, 난해한 것 때문에 내가 형식을 구상하는데 에너지를 다 썼는데 이 책은 시간순으로 진행되니까 거기에 쓰는 에너지를 이제 들이지 않아도 돼서 토카르축한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본인이 수월했다. 네, 작업 네, 과정이 네. 수월했다. 음.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시작된 이 두쉐이코라는 인물 형성 과정에서 너무 이 인물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써놓고 빠졌어 지금. 네, 완전 네. 빠져가지고 이런 문장을 인용하거든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라는 또 다른 노벨 문학상 수상자 문장을 인용을 해요. 소수의 문학적 인물들은 나와 실제로 연루된 뼈와 살을 가진 인간들보다 내 인생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런 문장을 인용하면서 두쉐이코가 바로 자기한테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써놓고. 네. 그 사람이 아주 귀여우시다니까요. 네, 좀 귀여워요. 네. 네. 좀 천진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분숙기가 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두쉐이코가 내가 두쉐이코를 만든 게 아니라 두쉐이코가 나한테 왔다. 근데 토카르축이 원래 작가의 역할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무형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나는 낳는 산파다. 그러니까 그게 토카르축의 세계관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자꾸 이 사람에 대해서 단서를 그냥 획득해가는 과정으로 소설을 쓴다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녀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점점 받아들이게 되고. 어쨌든 근데 그 얘기는 좀 사실 좀 진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캐릭터를 만든 게 아니라 낳는다. 캐릭터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가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면서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맞아. 걸작이 나오게 됐다. 그 얘기하는 이건 작가들은 너무 많죠. 진부한 클리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데. 아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창작하는 과정에서 살아 돌아다니는 거고 토카르축은 이미 완성형인데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요? 그런 작가들도 많죠. 이미 완성되어 있어서 와서 자기는 그 캐릭터를 소개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거나. 좀 근데 뭐 그게 과정인가 보죠. 난 답뻥이라고 봐요, 그거. 아니 좀 세상을 긍정적으로 좀 보세요. 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말도 잘 안 믿으면 우리 누굴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죄송합니다. 네. 여튼 저는 건일 쌤과 달리 믿고요. 네.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런 허구의 인물이 나한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내 옆에 있는 이런 실존 인물보다 문학적인 가상 인물이 나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아무리 뭐 수사적인 뭐 표현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 있는지, 이런 인물 있는지. 우리 문학왕 주식님. 문학적 가상 인물이 자기한테 어떤 큰 영향을 미친 경우. 물론 올가 토카르추크처럼 본인이 직접 내가 만든 내가 뭐 만든 인물이어도 되고 뭐 한데 우리 소설 쓰는 소설 사람 쓰는 사람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네. 주식님 누구가 있을까요? 글쎄요. 소설 많이 읽으시잖아요. 속 인물한테 영향을 받은지 그러니까 생각나는 인상적인 캐릭터들은 있죠. 지금 이 질문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캐릭터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되게 좀 안 좋게 돌아가셨죠. 그 소설 속에서. 근데 그분이 끝까지 보여줬던 그 고집 있잖아요. 그게 이방인은 좀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줄거리 생략하고 말씀드리자면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남들 그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어쩌면 저렇게 사는 게 내가 지향하는 삶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타인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자유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의견과
내 자아와의 관계에서 얼만큼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저는 인생을 얼만큼 풍요롭게 살 수 있느냐와 영향을 좀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극단적으로 그것의 어떤 비타협성, 비의존성을 보여준 소설 속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권일님은요? 주식님의 메르소는 제가 예상했던. 아 그래요? 뭐지? 오 되게 주식님 어떻게 놀랍죠. 예상했어요? 주식님은 오소독스한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했을 때의 진짜 어떤 오소독스해. 그 자유에 대해서 오소독스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자유주의자는 드물거든요. 속물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많죠. 근데 자유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극히. 근데 그런 자유를 진짜 믿는 자유주의자들은 결국 실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존주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메루소적인 인간이기도 하죠, 주식님. 저도 그렇게 죽나요? 그렇게 비참한 혹은 좀 극단적인 정메-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정메르소. 어쨌든 그런 메루소적인 데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주식님이 만약에 이 해림님의 질문에 답변을 한다면 아마 메르소가 나오지 와, 않을까 그걸 하는 생각하셨던 와, 소름이군요. 거의 그런 쪽집게. 생각. 제가 그렇게 뻔한 네, 뻔해. 이면 없어. 네. 일관되게 예, 그런 본인들 말씀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해보십시오.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해림님이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재미있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문학적인 그 캐릭터로 치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손창섭이라는 그 소설가가 있어요. 와, 전후 세대에 대표하는 몇몇 소설가 중에 한 명이고 50년대 60년대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소식이 두절된 소설가인데 잉여인간이라는 그 소설이 대표작이고 제일 유명한 글인데 저는 그거 말고 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길이라는 중장편에 가까운 길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성칠이라는 여관 사환이에요. 사환이란 말 요즘 잘 안 쓰고 심부름꾼. 네, 심부름꾼. 여관에서 심부름하는 사환. 사환. 네. 네. 옛날에 5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도 있었죠. 여관에서 이런저런 이제 심부름 해주고 잔심부름. 해주는 사환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어린 소년이거든요. 성칠이라는 게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온갖 군상들 다 만나면서 진짜 별별 인간들과 다 얽히면서 대도시의 어떤 추악한 모습 혹은 또 가끔은 따뜻한 모습들을 보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그 전까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한국 문학 전집 이런 거 읽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궁공에 나오는 난쟁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그리는데 소설가들이 그 길에 나오는 약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악다구니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을 속이고 뒤통수를 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 근데 또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면모를 갖고 있고 이게 되게 입체적인 대도시의 약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그 소설을 처음 본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전형성을 탈피한 캐릭터들, 인물이 납작하지 않은 납작하지 않은 입체적인 약자, 대도시 살아가는 글자 그대로 진짜 리얼한 약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잘 그려져 있어서 와 진짜 그리고 소설 자체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통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쓴 소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대의 약자들의 모습을 엘리트의 시선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본인이 약자의 시선으로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성칠이라는 캐릭터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 같은 소설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 거리를 두고 보게 된 그래서 그 손창섭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됐나 그 이후에 무슨 소설을 썼나 찾아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문단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2010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창작 나중에 활동을 안 아예 하셨나 보다. 안 하고 잘 그냥 살다가 네, 살다가 다행이네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려져서 저도 신문 기사 보고 알았는데 아무튼 이 분의 그 소설 속에 있는 성칠이라는 캐릭터는 저한테
약자, 사회적인 약자, 그 스피박식으로 말하면 서브할턴 음. 그 존재들의 삶에 대해서 그 좀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사회적인 고통받는 존재들, 약자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줘서 그 캐릭터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지난주에 본 칼럼이 생각나네요. 미류 인권활동가가 쓴 글이었는데 약자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약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약한 상황에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이 약자지 그 인격이나 어떤 그런 게 약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는데 지금 성칠이가 네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문학을 문학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 입장에서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바틀비? 필경사 바틀비라는 소설인데 제가 좋아하는 소설인데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필경사가 이제 나는 하지 않는 편을 선호합니다.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이제 소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소설을 읽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게 저도 세상을 바꾼다, 질서를 교란시킨다 했을 때 항상 행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바꿔내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 소설 속에서 바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제 삶도 좀 돌아보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만큼 하지 않는 게 내 삶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한테 일깨워준 캐릭터가 바틀비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하지 않는 것이 갖는 그 의미?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만큼 하지 않는 걸로 규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걸 저한테 인식을 심어준 인물이 바틀비입니다. 네. 혜림도 있어요? 혜림님도? 전 없어요. 없어요? 아니 본인 집은 왜 없어요? 우리 이 주제로 다음에 한 편을 따로 녹음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생각나는 캐릭터들이 있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기 메르소 말고도 있어요? 네, 지금 짧게 지금 그 네. 바틀비 듣고 생각나는 캐릭터는 루신의 그 아큐정전으로 유명한 루신의 정말 짧은 단편이 있거든요. 제목이 인력거인데 거기 나오는 그 인력거 꾼이 정말 한 페이지짜리 진짜 단편인데 그거 보고 너무 충격적인 깜짝 놀란 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력거 꾼이 어떤 좀 돈이 있는 양반이겠죠? 양반이 그 인력거 꾼을 타다가 앞에서 우리가 할머니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넘어졌구나. 그 인력거 탄 손님이 저 급해서 그런데 좀 빨리 갑시다 그랬는데 그 인력거꾼이 무슨 행동을 합니다. 그걸 보고 그 타였던 손님한테 그 인력거꾼의 모습이 점점 커져서 이만해지는 거야. 그리고 끝나거든요. 소설이. 근데 그 인력거꾼이 보여준 행동과 그 손님이 그걸 보고 얻은 그 깨달음이 이런 게 너무 큰 감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그 뭔가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달라졌어요. 그 짧은 소설을 보고. 그런 그 소설 캐릭터가 미치는 영향을 하니까 그 캐릭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소설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인물이야.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요. 예, 그 인물이 추동하는 힘이 있는 소설이 되게 좋고 저도 이제 소설 쓰는 그 작가들한테 굉장히 자주 듣는 이야기나 어떤 책에서 본 것도 인물이 기억되기를 되게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의 동호, 채식주의자의 영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가는 내 이름보다는 그 캐릭터가 되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욕심들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 인물이 그만큼 살아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오늘 쟁기의 듀쉐이코는
저한테는 잊지 못할 인물이긴 해요.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인 인상적인 캐릭터긴 해요, 인물이에요. 아유, 일단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폴란드 문학을 읽어본 그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 체코랑 폴란드 접경에 사는 사람 자체를 처음 봤고 네, 그래서 그쪽 가면은 두쉐이코가 어디 있을 것 같고 네. 네, 분명 존재할 것 같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가 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상적으로 남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본 문학 그 캐릭터 주인공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진 않지만 네. 가장 킹받는 캐릭터. 내가 이거 다 표시해 놓은 이유가 좋아서 한 게 아니야. 본인만의 킹받는 이론, 그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이론들을 막 얘기하는데 하나 얘기를 네. 하자면 258쪽 보면 이처럼 누군가가 자주 쓰는 단어나 구절에 관해 나만의 이론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유난히 많이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표현이 있기 마련이다. 미스터 보아하니, 미스터 일반적으로, 미스터 아마도, 미스터 제기랄, 미스터 사실 뭐 이런 사실이라는 말을 사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킹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대목에서 권희님 떠올렸는데 내가 생각나면 나 자신이 야 내가 거짓말쟁인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나? 저 이거 그런 너무 생각을 빵 해서. 터졌어요 읽으면서. 제가 글쓰기 할 때 왜 말도 그렇지만 그래도 자주 쓰는 부사 계속 뭐 늘 뭐 이거 되게 자주 쓰는 사람 있고 이제 이제 뭐 근데 뭔가 그럴 듯해서 더 킹받는 그런 찔려서 이론들 그렇구만. 있잖아 이론. 네. 그런 이론이었어. 네, 260쪽에 그거 나와요. 나는 사실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이야말로 맞아요. 거짓말쟁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지울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기면 사실 반박할 말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내가 거짓말쟁이 아니라고 뭐 얘기해봐야 믿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그 어떤 글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프로이트를 읽고 나서 세상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그렇지. 사람의 이면을 이제 그 보려고 하는 무의식.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사람이 앞에서 사실이라고 말하면 무의식은 거짓일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의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이성과 말과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 뒤에 있는 것,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 축으로 확인되지 않은 무엇, 내 몸으로 느껴지는 무엇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그래서 신화를 계속 동원하거든요. 이 사람 그 폴란드 말에 오노즈그야라는 단어가 있대요. 오노즈그. 다정한 서술자에서 나오죠. 나오는 네. 개념인데 이게 한국말에는 대응되는 말이 없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현실적 인지 과정인데 이게 그 현상을 반영해서 그것보다 고차원적인 상호 의존적 의미로 배열하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나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전체를 파악하는 그 능력을 한국에 그런 단어 있는데? 뭐라고 하죠? 거시기. 전라도에 있죠. 전라도 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하여튼 그런 걸 하는데 근데 그걸 파악하게 하려면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하기에 오그노지아를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뭔가 모두에게 공통적인 그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추출해낼 수 있는 게 이 사람한테 신화라는 거죠. 신화라는 도구. 이 사람이 말한 그 이번 소설에서 나왔던 그 점성술도 사실은 신화거든요. 그렇죠. 그쵸. 별자리가 뭐 나에게 어떤 그 운명을 그 담고 있다라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신화의 의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언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는 개별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1900 몇십 몇 년도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라는 이야기는 이건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있었던 개별자의 이야기인데 신화는 그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통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떤 뭐 산골에서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모두에게 보편성을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소설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그 다른 소설 뭐 태고의 시간들 같은 소설도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접경지대에 사는 사람의 공간에 대한 좀 색다른 관점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란드의 어떤 지역은 어떨 때는 폴란드였다가
어떤 전쟁이 끝나면 갑자기 맞아. 독일이 됐다가 네. 어떤 전쟁이 끝나면 갑자기 소련의 어떤 도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살고 있는 나는 그대로인데 내 주변을 구성하는 이 이름이 계속 바뀌고 뭔가 다른 의미가 나의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부여되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의 특유의 어떤 장소에 대한 감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장소마다 우리가 알쏭달쏭한 그런 그 의미를 담아서 풀잖아요. 그 알쏭달쏭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흐릿한 것이 음. 되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음.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서도 많이 아이고 두셰이코도 본명이라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자꾸 별명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확한 말이야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별명을 자꾸 붙이잖아요. 그렇죠. 인디안 이름처럼. 그건 적절한 이름이 아닌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이름이. 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장소성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신화가 어떤 종으로서 연속성을 보존하게 해주고 네. 세상을 정돈하는 역할을 한다. 음. 예, 그 토카르 측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음. 그러니까 신화가 저도 이제 태고의 시간들이랑 다 이제 읽어볼 참인데 그런 신화적인 요소, 마술적 리얼리즘 같은 요소들이 다 많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칼 융이 얘기한 그 칼 융 심리학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원형이거든요.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키타입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기원적인 형태예요. 만트라 같은 그러니까 동그란 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인류에 다 나타나고 있다. 그런 공통된 형상이라는 것은 문화나 역사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그 문양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를 알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인데 저는 사실 그거 믿지 않거든요. 융의 심리학은 되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칼 융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심리학 쪽으로도 이제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이제 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형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공통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토카르추크가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철학적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나 융같이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사실은 사상으로서의 가치는 지금은 거의 다 박살이 난 상태죠. 그러니까 그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뭔가 계승해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 지금 없거든요. 근데 그 명맥이 소설에서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분석학이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가 저는 심리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소설, 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프로이트 시대, 융 시대 그걸 계승해서 그런 무의식에 관한 쓴 소설들이 걸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걸 빼고 읽을 수가 없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프란츠 카프카 같은 소설도 그 시대에 유행하던 그런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인데 예를 들면 뭐 츠바이크 같은 소설 이런 소설들도 사실은 프로이트의 잔재 같은 소설인데 근데 그걸 보면 그게 다 사입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울림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을 탐사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죠. 어쨌든 그것을 뭐 무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의 정신의학이나 신경과학에서는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설명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부르든 전의식이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뭔가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는 그렇죠. 직관을 다 갖고 있잖아요. 감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융의 심리학이라든가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고 또 문학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의 행동, 돌발적인 행동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다정한 서술자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신분석은 우리가 저지르는 행동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고 현재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끔 만든 기원을 발견하려 애씁니다. 만약 상황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즉 갈등과 트라우마의 매듭이 풀리지 않고 우리의 환경과 그것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격앙된 이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이미 학습되어 버린 무력감의 상태는 앞으로 20년 동안 또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저는 얀이나 듀셰이코가 될 것입니다. 아 진짜? 아니 결론이 뭐야? 재밌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있어요. 유머 감각이 있으시고 이 소설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웃긴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 제가 킥킥거리면서 많이 웃었는데 맞아요. 특유의 뭔가 구수한 유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소설의 매력은 음. 어떤 촘촘한 스토리나 어떤 뭐 긴박한 어떤 구성 이런 게 아니고 주인공 두세이코가 그 몇 안 되는 그 동료들과 만나서 관계 맺는 그 장면들의 재미가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그렇죠. 아름다웠어요. 맞아. 그 남친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찾아온 그 뭐죠? 뭐 정신도 알 수 없고 곤충학자. 곤충학자인데 곤충학자. 그 사람이 말하는 보로스, 그 보로스. 보로스죠. 보리스. 본명 보리스. 보리스인가요? 별명이 보로스고 보로스. 보로스라고 발음을 해서 보로스가 됐는데 원래 이름은 보리스입니다. 그 원래 이름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보리스가 곤충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데 사실 두세이코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네. 믿지도 않거든요. 네. 제가 뭐 곤충이 뭘 곤충을 살린다고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 그 사람이 그냥 집 앞에 앉아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될 아무런 무슨 뭐 이유가 없는데 그냥 남자친구가 돼요. 그리고 갑자기 떠나잖아요. 떠났는데도 그냥 가끔씩 그냥 생각나는 구 남친으로 계속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이 소설에서 그 사람이 끼친 영향이 뭔지는 설명할 수는 없어. 이런 그 식의 사람도 좀 웃긴데 괴짜랑 관계도 웃기잖아요. 괴짜도 마지막에 갑자기 결혼을 신청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괴짜도 사랑에 빠진 거야. 이 두쉐이코하고 지내면서. 원래는 이 괴짜라는 사람은 되게 정리정돈의 강박을 갖고 있는 회계사 출신의 아주 냉정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제 두쉐이코한테 묻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젖어 들어가서 어느 순간 두쉐이코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서로 전염되는 거지. 네, 약간 감염되고. 뭔가 약간 코믹한 전원일기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번복되는 장면이 늘 아름답고 그런 면에서 좀 이분과는 좀 다른 여기서 메르소? 정메르소? 정메르소 씨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것 두쉐이코와 같아요. 네, 대척점. 저의 아마 문학적인 그런 인물을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정말 메르소와는 다른 인물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근데 네.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요? 두쉐이코가. 두쉐이코가 네, 동물권 얘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조금 하면은 네. 좀 저는 이 고통스럽다는 게 건강하다는 것은 결국 그런 너무나 인간 중심주의적인 말도 안 되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걸 정확히 인지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 약간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소설을 읽었거든요. 자꾸 이 사람을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너무 동물 입장에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른 인간들이 뭐라고 이제 두쉐이코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정확하게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봤고 근데 그러면 미칠 수밖에 없죠. 전체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어떤 이익이나 질서, 인간들만의 질서, 유용함, 쓸모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 쓸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뭐 쓸모가 있고 없고가 어떤 존재의 가치를 재는 척도는 아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는 다 이유가 있다. 약간 스피노자 철학 신즉 자연도 저는 생각이 났고 그랬을 때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대와 공간대와 존재 자체를 굉장히 좀 평등하게 본다고 할까? 그래서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뭐 내 반려동물 이게 아니라 계속 딸이라고 얘기하니까 딸이라니요. 동물에 불과해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니까 이제 그거에 또 반발을 하죠. 근데 뭐 동물권이라든가 동물해방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소설이 뭔가 깊이가 있다거나 뭘 새롭게 알려주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고통이라는 측면에 계속 천착하는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피터 싱어가 이야기했던 동물해방에서 얘기했던 그런 고통을 중심으로 해서 효용을 계산하는 그래서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윤리랑 이어지는 얘기여서 저는 별달리 새로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난 책이 있었는데 하나가 되게 뜬금없이 이제 쟁기를 끌어라라는 제목 때문에 생각난 책이에요.
짐을 끄는 짐승들. 짐승들이라는 그 수나우라 테일러라는 장애인이 쓴 책이 있거든요. 일종의 장애학 책이기도 하고 본인의 장애 문제에 대한 에세이이기도 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피터 싱어랑 그 논쟁하는 대목이 나와요. 수나우라 테일러가 관절 구분증이라는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통스럽게 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피터 싱어의 책을 읽고 장애학에 입문을 하고 동물 해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게 됐지만 나중에는 피터 싱어에 반대하게 되는 이유가 피터 싱어가 모든 것을 고통의 문제로 환원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장애라는 문제가 고통의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스승이었던 피터 싱어와 결별하게 되죠. 학문적으로. 그 과정을 이제 그 책에서도 그리고 있는데 그 자기가 봤을 때 장애인은 그러니까 비장애인 인간과 동물 중간의 위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을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장애인 스스로도 우리가 짐승입니까?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짐승과 자신들을 구별을 하는 말로도 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수나우라 테일러는 좀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반박을 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장애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피터 싱어는 장애인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무조건 선이다. 무조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수나우라 테일러는 나한테 만약에 내 고통을 줄이고 내 장애를 없애는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자신은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쪽을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내 존재였고 내가 살아왔던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네. 사실은 피터 싱어가 가지고 있는 혹은 여기서 그 작가가 죽은 이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또 동물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좀 확장되고 깊이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또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수나우라 테일러의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후속 독서로, 후속 독서로 추천. 네. 그 쟁기를 끌고 나서는 짐을 끄는 짐승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동물권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 자체나 어떤 철학적 접근, 네. 뭐 관점 이런 것은 새롭지 않을 수 있고 저 또한 약간 종종 고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고 좀 과도한 의인화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 책의 의미를 뭔가 퇴색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두쉐이코에 그냥 제가 이입을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저만의 새로운 감정이 있거든요. 감각이 있고 소설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서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 두쉐이코는 폴란드랑 체코 사이 어느 접경에서 살고 있다.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고 성공했기 네. 때문에 저는 뭔가를 보게 될 때 제가 계속해서 저는 사실 비건도 아니고 계속 이런 책을 보면은 뭔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잔뜩 드는 사람인데 은유쌤이 말했던 것처럼 뭘 하나 보게 되면 좀 더 그 감각이 돋아나는 데 기여한 책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저도 거의 공감하는데 권일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무슨 대단한 깊이가 소설에 녹아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 모럴 스릴러라고 했죠. 네. 모럴 스릴러라고 했을 때 너무 모럴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식이 약간 선언적이고 소설답지 못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직접적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세이코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격앙돼서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분노의 잠재성이라고 울가가 표현했지만 전혀 잠재돼 있지 않거든요. 학교 선생님이라서 꼰대야. 그러니까 그거를 설교를 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설교를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서사를 통해서 설득하는 소설의 미덕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도덕 선생님 같은 느낌.
어떤 전개 방식이어서 철학의 깊이가 없어서 좀 아쉽다기보다는 그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소설적인 어떤 장치의 미흡함 이런 게 저도 느껴졌어요. 메시지가 너무 승한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행동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로 다 설명하지 말고 대사로 다 보여줘라. 처리해버리는 그 망한 사극계 근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채식주의자가 더 세련됐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약간 구저파스러운 사람이 좀 매력적일 때가 있잖아요. 네. 약간 좀 두쉐이코가 그렇죠, 약간 뭐. 그렇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그렇게 평면적이지는 않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거슬리긴 아, 했는데 그쵸. 그것보다는 훨씬 입체적이고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얕은 도덕적인 그 언설만 막 했으면 끝까지 못 읽었을 텐데 각 부분 코드가 되게 여러 개가 깔려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런 어떤 동물권이나 소수자 감수성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입문용 책으로도 되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그쵸, 빡센데? 그쵸. 했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빡센데. 한국에서 채식주의자가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음. 홀란드의 두쉐이코가 그러니까, 그런 저런 네. 설교를 제가 하는 딱 그런 안무가 있을 것 생각이라니까요. 같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핍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소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 만하게 분명히 하다는 있다고 생각도 보고 드네요. 우리가 이제 이 괴팍한 사람 말을 별로 귀 기울일 일이 없는데 이 책이라는 진짜 열심히 것은 귀 기울였어요. 예, 강제적으로 그 위치에 우리가 그쵸.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귀 기울여 볼 만한 굉장히 좀 소중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어떠셨나요? 또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권일님의 책에 좀 불만이 좀 아닙니다. 이 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얘기했기 네, 때문에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네.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이 토카르축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소설 쓰는 건 나 자신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일이다. 그게 어른스러운 방법으로 변형된 거다. 그러니까 토카르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만든 어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화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딘가 엉뚱하고 좀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저한테는 충분히 현실의 떠남, 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옴이라는 경험을 제공해준 소중한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날도 선선해졌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 책 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책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다음 책은 제 순번인가요? 네. 저는 다음 편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초기작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하겠습니다. 역시 고전 성애자다운 선택. 성애까지는 죽은 아니고 사람 도스토옙스키라니. 죽은 사람 책만 읽는 분입니다. 네, 정메르소님은 도스토옙스키가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나 너무 많죠. 그 장편 아주 대작 막 한 1000페이지 되는 이런 제작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데뷔작이거든요. 첫 데뷔작이고 그렇게 어떤 도스토옙스키 장편처럼 그렇게 장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두 연인 같은 아니면 어떤 뭐 보호자와 피보호자 같은 그런 남녀의 좀 애틋한 마음을 담은 서간 소설이에요. 근데 그 주고받는 편지 속에 정말 아주 흥미진진한 재미가 있고 또 다 읽고 나면 어떤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래요. 책이라서 기대가 되네요. 네, 한번 발굴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작가의 첫 작품인 거 좋아해요. 음.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 음. 우리가 이제 다 후속작을 또 조금 대략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역주행하는 느낌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주 후에 저희는 또 찾아오겠습니다. 앞에 예고해드린 대로 댓글 이벤트가 있으니까 많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추첨해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